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통제됐던 도로가 어젯밤 양방향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혼잡은 없을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이번 화재는 밀폐형 방음터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음터널은 전국 52곳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42명을 확정하자 당내 이른바 비윤계 인사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친윤의 검사 출신이면 당협 쇼핑을 하고 친윤이 아니면 나가라는 거냐면서 격한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82살을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축구 영영을 떠나보낸 브라질 전역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과천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4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4시쯤 진화가 됐지만 이 방음터널 구간은 아직도 차량 통행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서 오늘 아침 출근길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윤정 기자, 지금 거기 교통 상황 어떤가요? 네. 어제 화재가 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은 여전히 교통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매캐한 냄새가 아직도 가득하고 불에 탄 차량들이 남아있는데요. 곳곳에 남은 잔재물과 사고의 흔적들이 어제 위급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이 통제됐던 이 방음터널 하부에 47번 국도는 양방향 통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과천시는 어제 오후 사고 직후부터 화재로 인해 파손된 방음터널의 유리와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 등을 치웠습니다. 47번 국도의 통행은 정상화됐지만 사고가 난 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은 사고 조사 등의 이유로 정상화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터널 인근의 교통 혼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평소 이곳을 지나시는 분들은 우회로를 통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특별조사팀을 꾸려 밤 늦게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 분석 작업을 벌였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은 50명 규모로 화재 사고 수사를 위한 수사본부를 편성했고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해 피해자들 신원 확인과 개별적인 사고 경위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제2경인고속도로 북이왕 나들목에서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번 화재의 불은 폐기물 수집 트럭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방음터널 안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5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 45대는 모두 불에 탔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게 늘어선 고속도로 방음터널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연신 하늘로 치솟습니다.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터널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한참 동안 막 올라왔어요. 어디서 그러나 하고 했는데 한참 동안 그러다가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달리던 폐기물 수집 트럭에 처음 불이 났고 순식간에 방음터널로 불이 번졌습니다. 방음터널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 45대가 모두 불탔습니다. 불탄 차량 4대에서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대피 과정에서 3명이 크게 다치고 34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안양에서 성남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집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터널 방화 플라스틱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방음터널 화재는 2시간 2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불이 났던 방음터널 내부는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겹쳐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한 터널 안에서 탈출구 찾기는 쉽지 않았고 불이 붙은 천장에서는 불덩이가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긴박했던 탈출 당시의 상황, 이어서 차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음터널 천장이 불구덩이처럼 불탑니다. 시뻘건 불덩이가 곳곳에서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화염 속에서 폭발음까지 겹쳐 운전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치솟으면서 타가지고 낙힌 떨어지듯이 불이 계속 떨어지던데
빵 하면서 중간에 소리가 한번. 불길을 피해 황급히 차를 운전해보지만 방음터널 내부는 검은 연기로 자욱합니다. 고립 운전자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애태웁니다. 한참 멀었네. 한 차선밖에 못 가요. 차가 앞에 안 보여. 탈출한 운전자들은 불에 녹아내려 뚫린 지붕으로 바람이 휘몰아쳤고 불길이 방음터널 수백 미터 길이까지 순식간에 번져 혼란스러웠다고 입을 모읍니다. 차가 움직이니까 벌써 불이 여기까지 못 번지더라고요. 불과 10분도 안 돼서. 바람이 부니까. 긴박했던 화재 현장에서 필사의 탈출이 이어졌지만 차량 4대는 탈출이나 대피에 실패하며 생사가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방음터널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문제점과 대안 무엇인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뭐 시작은 폐기물 운반하던 트럭에서 시작이 됐는데 예.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방음터널로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번진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노후된 이제 폐기물 운반 차량이 좀 문제였겠죠. 그러니까는 일반 차량보다는 불이 좀 더 쉽게 올라왔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 폐기물이 이제 차량 운전석에서부터 시작돼서 폐기물에 옮겨 붙으면서 이제 바람을 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이제 터널이니까 바람이 굉장히 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좀 더 안타까운 거는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PMMA라고 해서 네. 이제 인화성이 높은 소재의 이제 덮개들 네. 이쪽에 이제 우리가 한 200~300도만 되면은 이제는 불이 옮겨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요인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언급해 주셨지만 방음터널의 재질, 플라스틱 소재라고 합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가연성이 굉장히 높은 소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계속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플라스틱 소재를 쓰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쓰게 됐냐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기능이라든가 안전성에 중심을 둬서 잘 안 쓰던 소재인데요.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채광성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환경에 대한 요인, 일조성 이런 것들을 요구들이 많아지면서 예. 그런 소재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보면은 접합 유리 같은 경우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PCMA라든가 아니면 PC 재질을 쓰거나 아니면 아주 정말 투명한 걸 요구할 경우는 아크릴도 씁니다. 근데 아크릴 재질은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은 이런 인화성이 굉장히 낮은 물질들을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런 소재를 쓰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PMMA 같은 경우는 발화점이 280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화점이 높은 쪽으로 갈수록 이제 소재의 가격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시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요구하는 쪽에서 맞추다 보면 결국 안전은 좀 더 그 반대쪽으로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전을 좀 경제성을 생각해서 안전을 멀리한다는 거는 예전에 정말 우리 성장기 때 경제 성장기 때나 많이 하던 그런 건축 방법인데 지금 이런 방음터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생긴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런 방음터널들이 그렇게 안정성이 떨어지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방음 터널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안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제성과 부딪히는 면이 있는데요. 예. 그걸 우리가 법으로 규제해주지 않으면 항상 시공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싼 소재를 쓰고 싶더라도 우리가 공사비 총액에서 벗어난다든가 아니면 또 뭐냐면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가시성을 요구하거든요. 우린 투명한 걸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투명한 아크릴 소재는 더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접합 유리 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나 급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천장에 있는 밀폐형 방음 터널 말고 방음벽을 세웠으면 좀 더 피해를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왜 이렇게 방음벽 대신에 밀폐형으로 쓰게 되는 건가요? 아마 최근에 밀폐형으로 된 터널들을 우리가 보게 된 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음 터널 정도로만 했지만 이제 방음에 대한 이제 아파트들도 주변에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방음에 대한 기준이 한 52데시벨인가요? 네.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덮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구조물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안전 기준과 같이 이런 구조물들이 같이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못 올라와 주는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음벽이 방음 터널보다 이 방음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층 정도 아파트나 예전 아파트들은 고가도로에 방음벽 정도만 설치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주변 아파트들이 20층, 30층씩 올라오니까 고층에 있는 분들이 소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방음 터널이 전국에 52개나 된다고 합니다. 뚜렷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52개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 25곳이 민자고속도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18곳, 그리고 국도에 한 9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제 민자고속도로라든가 그런 곳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MMA라든가 이런 것들 인화성이 좀 그 발화점이 낮은 소재의 경우는 가급적으로 거기에 소방 시설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음 터널 말고 이제 진짜 터널을 가게 되면 몇 미터마다 이렇게 소화전 같은 게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뭐 불이 났을 경우에 물론 뭐 대피를 먼저 해야겠지만 가능한 뭐 작은 거는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방음 터널에는 그런 게 없나 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도 실내 실외를 구분할 때도 어디까지가 실내냐 실외냐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현행 도로법상에서는 방음 터널은 이제 터널로 도로 터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픈된 구조물에서 우리가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간이 시설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이라든가 자동 화재 탕비 시설이라든가 이런 의무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2곳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가급적으로 각 개인 차량에 소화기를 조금 비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 시설에서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경우는 개인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에 소화전을 좀 비치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방음 터널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화재를 당하게 된다면 방음 터널 안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속으로 차량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 연기가 자욱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차를 세워야 될지 그냥 지나가야 될지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그러면 가급적으로 천천히 서행을 하면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을 하면서 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만일 앞에 차량이 이제 정체돼 있고 불이 타오르는 게 목격된다라고 하시면 차량을 가급적으로 가쪽에 주차를 하시고요. 그다음 비상 깜빡이를 켜신 다음에 차량의 시동을 끄지 마시고요. 그냥 나오셔가지고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신고할 여유가 가급적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갓길을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일단 대피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면 주변에 소화기라든가 있다 그러면 초동 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소화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없는 경우는 개인이 그거를 끄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는 방음 터널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어질 텐데 지금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면서 굉장히 불안할 텐데 지금 있는 방음 터널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경우죠.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이 차량을 몰고 가면서도 그런 시설물에서 불안을 느껴야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라도 그런 방음 터널에 있는 경우는 일반 터널처럼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조금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 차량에다가 개인 차량에다가도 우리가 소화기를 좀 비치해서 초동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물레동에서 승합차 한 대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1층 사무실의 유리문과 시설물이 심하게 부서져 있고 각종 집기류들이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과 1살 아기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60대 남성 등 함께 차에 타고 있던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북 구미 중부 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화물차 한 대가 쓰러지고 또 다른 화물차와 부딪힌 승용차는 앞부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도로 보수 공사를 준비 중이던 작업 차량을 14톤 화물 차량이 덮치고 뒤따르던 택시가 또 다른 작업 차량을 덮치면서 30대 A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30대 A씨는 야간 도로 작업을 위해 화물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결장암으로부터 투병해왔던 축구 황제 펠레가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축구 역사상 역대 최고 선수로 꼽히는 펠레의 별세 소식에 브라질은 물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애도가 일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 선수를 제치고 허를 찌르는 프리킥 슈팅은 골로 이어집니다. 마라도나와 함께 역대 최고 선수로 꼽히는 펠레. 현지 시간으로 29일 8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펠레는 지난해부터 결장암으로 투병해왔고 증세가 악화되자 지난달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는 1957년 16살의 나이로 브라질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르며 득점도 기록해 아직도 브라질 최연소 A매치 득점자로 남아있습니다.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는 월드컵 최연소 득점과 멀티골, 해트트릭과 우승을 동시에 이룬 불멸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1962년, 1970년까지 모두 3번의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끌었고 A매치 92경기에서 통산 77골을 넣으며 역대 브라질 축구대표팀 최다 득점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Pelé represents what we are, what we came from. Pelé is our roots.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애도했고 브라질 국가대표 수비수 티아고 실바는 축구 역사를 바꾼 영원한 축구왕이라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의 주역 메시, 홀란드 등 다른 선수들도 SNS에 추모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적발하고 탄압하기 위해 전 세계 53개국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스페인 인권단체의 폭로가 있었죠. 자, 그 거점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한 중식당도 지목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 송파에 위치한 이 중식당은 중국인이 대표인데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 한강변에 위치한 3층짜리 대규모 중식당입니다.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이 식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第六，在秘密警察事件之前，东方明珠还是一个正常营业经营的场所。事件出现之后，就成了众矢之的。 왕 씨는 이유 없는 압박과 방해가 불합리하다면서도 구체적인 해명 없이 추가 유료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개업한 이 식당의 운영법인은 이듬해 2억 3천만 원,
2019년 6억 8천만 원 등 수년째 적자인 데다 코로나까지 겹쳐 영업 손실이 컸지만 지난 2020년 30년짜리 장기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경찰서 의혹이 불거지자 다음 달 폐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 앞에 이 식당의 지점으로 등록된 사무실까지 냈는데 중국 관영 매체인 CCTV 서울지국과 붙어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제 규범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한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재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던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숨어 있었는데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킷 차림의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더니 주차장으로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거지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모습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는데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15시 57분경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을 검거하여 주변인 100여 명의 통신 내역 분석을 통해 소재를 파악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숨어있던 경기도 화성 아파트로 들이닥쳤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잠옷 차림으로 있다가 아파트 9층 베란다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도주 과정을 도왔던 김 전 회장 조카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친누나의 연인을 구속하고 해외에 거주 중인 친누나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남부구치소에 수감하고 도주 행적과 조력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 전 회장의 도주로 연기된 횡령 혐의 사건 재판은 다음 달 12일 재개됩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예, 보수인 대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도주 48일 만인 어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김봉현 전 회장이 전자팔찌 끊고 도망갔을 때만 하더라도 해외 밀항설이 제기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 화성시에서 잡혔어요? 일단 밀항을 아마 시도하려고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워낙 이 사건을 이제 중대하게 보고 팀을 꾸렸거든요. 예. 이제 추적을 하는데 아마 밀항과 관련해서 해경 같은 곳에 이제 밀항할 수 없도록 다른 때 비해서 좀 더 경계를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밀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 도망가면 이제 조력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이 이 대포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대포폰은 이제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지만 결국 지인과 연락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검찰이 제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이 대포폰의 유치 추적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잡히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검찰이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수사를 하고 추적을 하다가 잡은 걸로 보이는데 일단 화성에 있는 아파트에서 잡혔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파트는 이제 9층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검찰이 급습을 했을 때 수면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본인은 이제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 굉장히 격한 말과 고함을 치면서 언쟁이 있었다고 하고 9층인데도 이제 베란다를 통해서 이제 도망을 좀 시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보면 밀항을 한다랄지 해외로 가지 않으면 국내에 있으면 대부분이 잡히죠. 왜냐하면 혼자 도망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은시처를 누가 제공한다랄지 아니면 이제 먹는 거랄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잡히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다 보는데 일단 밀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봉현 전 회장 결국 검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주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도주죄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판을 받는 중에 선고를 앞두고 도주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도주죄, 형법상 도주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을 보면 법률에 의해서 체포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그 당시에
김봉현 전 회장이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었고 네. 이 인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를 한 이후에는 법원이 보석은 취소를 했지만 도주죄로 별건으로 기소를 하거나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이걸 끊고 끊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공용 물건을 손상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부분은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조력자들 있잖아요. 네, 그 조력자들도 도피가 성립이 안 된다면 네. 조력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처벌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범인 도피하고요. 예. 그걸 도와주는 경우에는 본인이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범인 도피를 처벌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범인 도피는 우리가 친족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용해서 이 김봉현 씨의 조카가 이제 도와준 거죠. 그러면 조카이기 때문에 친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처벌할 수 없는데 아까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자팔찌 끊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같이 공범 관계라고 해서 공유물건 손상으로 구속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연예기획사의 이제 관계자 김봉현 씨와 관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에 도망갈 때 그때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그 호텔 예약도 해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도망갈 때는 뭐 대포폰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범죄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구속이 됐고요. 또 친누나의 또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이제 수사 진행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공을 해서 역시 이 사람도 같이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3명이 구속이 된 거죠. 근데 누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도와준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지만 친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나가 자기의 지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뭐 수사 진행 상황이랄지 이런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교사죄는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인 도피 교사죄로 입건이 돼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폴 적색 수배 내리고 지금 당국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이제 도주했기 때문에 연기됐었거든요. 네. 라임 사태 재판이. 근데 결국은 이제 검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피고인이 제정해야 그러니까 법정에 서야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는데 1월 12일로 이 기일은 잡힌 상황이고요. 사실 도주를 한 직후에 보석에 대해서는 법원이 바로 취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사실 그 전부터 보석되었지만 추가로 범행을 모의한 부분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범죄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었는데 줄줄이 좀 기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해당 또 법원과 뭐 변호인들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는데 그 추이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진행 과정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중식당이 중국 비밀 경찰서로 지목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먼저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这些天以来，这些无良媒体对我让我非常气愤。秘密警察事件之前，东方明珠还是一个正常营业经营的场所，请不要给我们无端的压力和打扰，其我们认为不合理的要求，入场券委托第三方韩国机构执行（括弧完了），每人3万韩币，售完即止。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중식당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국 분들이 이제 대표인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중식당도 많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의심을 받았다고 해서 보도자료 같은 무슨 자료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중식당이 그런 의혹을 받으면 사실은 기자의 인터뷰 통해서 그렇죠. 어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전광판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부패 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부패 기업이 어떤 건지 또 언론을 또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식당 주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의
이제 어떠한 그 중국과 관련된 이런 좀 약간의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더 의심이 가는 거고, 저 식당을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앞으로 굉장히 많이 지나다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데 고수부지에서 이제 한강변을 띄우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나가면서도 그 일단 뭐 식당인데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말로 다 돼 있어서 예. 저 식당은 뭐 망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업은 또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식당을 해놓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저도 다니면서 이제 의심을 좀 했었는데 네. 이번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 식당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이를 대하는 태도랄지, 더군다나 뭐 한 3만 원 정도의 뭐 비용을 지불하면 인터뷰 모이는 장소에 네. 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를 한 거 보면 일반적인 식당의 주인의 이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식당에 의심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센터장도 하고 뭐 민원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을 섰고 그랬기 때문에 뭐 저 정도의 해명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례적인 부분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국제인권단체, 이번 의혹을 제기한 국제인권단체, 한국을 포함한 53개 나라에 네. 중국 비밀경찰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비밀경찰서, 네.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해외 주재하는 중국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이 부분에 의혹을 제기한 국제인권단체가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53곳에 이 비밀경찰서를 두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 이름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혹시 반체제의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뭔가 협박을 하기도 하고 겁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왜 110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112처럼 경찰에, 공안에 신고를 하는 그 번호가 110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번호를 차용해서 이런 해외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예. 네. 자, 뭐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제가 우리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댓글들을 좀 봤어요. 댓글들을 예, 예, 봤더니 뭐 경치는 굉장히 훌륭한데 맛이 너무 동네 식당보다 맛이 없고 네. 직원들이랑도 이제 소통이 잘 안 된다. 한국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고 중국말로 서로 얘기를 해서 잘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리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런 것들부터 이제 의심스럽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위치가요, 중식당을 하면 잘 될 수 있는 식당은 아니에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저는 뭐 자주 봤었는데 공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거기 가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음식이 좀 형식적이고 맛이 없더라. 네. 그래갖고 이래갖고 장사 되겠느냐, 망할 게 네. 틀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식당이면 이제 들었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앞에 이제 자전거 많이 탔는데 네. 뭐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말로 동방명주라고 또 중국어로 써 있고, 그래서 저게 식당인지 아닌지, 그럼 약간 전혀 지금 비밀경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뭐 좀 많이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정말 이상하긴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네, 만약에 비밀경찰서라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확인이 된다면 중국 정부에도 책임을 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의 위반이 있기 때문인데요. 비엔나 협약이 각국의 영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일단 주재국 승인 없이 공식 외교공간 아닌 장소에서 다른 사무소, 영사 업무 시행할 수가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비밀경찰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드러나게 되면 이 협약 위반이고, 영사기관뿐만 아니라 뭐 부영사관, 영사대리사무소 등 다 포함해서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접수국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 정부의 동의는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공관을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얘기인데, 저런 식으로 만약에 그냥 식당, 그냥 사무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약간 뭐 경찰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국제 규범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예. 한국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추방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외교적으로 항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영사관이랄지 이제 뭐
대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치를 해서 불러서 얘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극하게 국가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인권을 침해하고 굉장한 뭐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뭐 대사관 추방하고 그런 경우는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비밀 경찰인데 이 비밀 경찰이 만약에 비밀 경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존재하고 설치했다고 한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봐야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공간의 영사나 그다음에 대사에 어떤 외교관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 내에서 불법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감금을 했다랄지 추방을 하는 데 있어서 강압을 했다랄지 강요를 했다랄지 그러면 형사적인 문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한국법에 위반되는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외교적으로 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조사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후에 불법 행위 같은 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정부가 재정 집행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건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 경기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거라며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인 65%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물가입니다. 인상이 예고된 교통, 전기, 가스 요금 외에도 통상 연초엔 대다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릅니다. 여기에 연초부터 정부 재정까지 쏟아붓게 될 경우 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물가가 이게 한번 오르는 게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쉽게 잡히지는 않거든요. 정부는 민자 사업 보상금이나 건보 급여 등을 집행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고 조만간 설 민생 안정 대책도 발표해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다음 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조기 집행의 물가 영향 최소화를 위해 더 세심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검찰이 민주주의의 파괴 도구가 됐다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검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검찰 인권침해 수사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야말로 범죄 집단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 칼날을 고추 세웁니다. 또 정권이 교체되자 진술이 바뀌고 수사 내용도 마구잡이로 유출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검찰 출석 날짜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는데 출석하시는 거 맞으신 건가요? 우리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0일쯤 검찰에 나가겠다고 했던 입장과 달리 아직도 검찰 측의 출석 날짜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일정과 입장을 반영해 10일부터 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소환 시기와 맞물려 1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를 거론하자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연장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1월달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자택을 찾을 예정인데 검찰 소환을 앞두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검찰을 향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첫째도 공정이고 둘째도 공정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여론 선동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일 검찰을 향해서 너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 대표의 말 가운데 뭐 이런 식은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만 왜 이렇게 수사가 가혹하냐. 야당 대표라고 해서 이런 식은 뭐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예. 조작 수사다. 다시 말하면 검찰이 없는 증거를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과도한 자기 방어죠. 왜 그러냐면 이 여러 가지 지금 수사의 단서와 출발점을 아시는 대로 검찰이 정보 능력이 뛰어나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당내 경선 과정, 지사 선거 때 야당의 고발 이렇게 종합돼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조작이란 말은 지나치다. 특히나 뭐라 그럴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더라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더라면 덮여졌을 사건을 정권이 바뀌어서 드러난 사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좀 잘해야 된다. 조작 수사라는 표현은 가혹하다 나한테. 이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조작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검찰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건데 바꾸고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숱한 이른바 사후 리스크를 검찰 때리기로 넘어갈 수 있을까? 막아낼 수 있을까? 국민들이 납득할까? 이 대목은 좀 야당 대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비판의 말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광주 개변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아니, 이재명 의원이 민주화 투쟁하다가 검찰에 소환됐습니까? 아니면 절대 권력에 맞서다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 코스프레 도피 투어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다.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본은 형편없지만 거짓말 연기만큼은 정말 끝내줍니다. 예, 여당 반응을 좀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게 선동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권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권적 가치인 거고요. 검찰이나 이런 데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일 개인이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권한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 권한과 관련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그것이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다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70여 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이 됐고 200여 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계속 연이어서 검찰발로 피의 사실이 공포되는 상황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당연히 소위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정해진 수사 방식이 아니라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제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수사 일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김만배 씨가 자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 자체에 수사에 진척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갑자기 FC 성남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고 나오면서부터 출석 요구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또 거기다가 노웅래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또 출석 요구를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측면들은 검찰이 정해진 수사 일정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 일정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 서로 다투는 문제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공격을 하는 건 저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하고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으로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서 이제 출석을 하겠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말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두 날짜를 줬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그 뒤로 좀 지지부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28일 거제는 본인이 호남 광주를 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검찰에서는 날짜를 한번 맞춰 보입시다라고 이야기했을 테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이게 2주 늦춰갖고 28일 2주 늦췄으니까 내년 1월 10일에서 12일 중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라고 이 대표한테 이 대표 측 이야기를 했겠죠. 이 대표 측에서 아직 답변이 없다 그래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출석 일정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정을 내시잖아요. 근데 예. 대부분은 그러니까 나를 잡아갈 것 같으면 대통령 가족 정확하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도 검찰이 수사하라는 뭐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저 부분에 대한 평가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의혹 아직은 의혹이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할까? 저는 수사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주가 조작 사건이 워낙 복잡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권오수 씨를 비롯한 구속자들이 이미 여러 명 나와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많은 구속자 가운데 한 명도 사실은 김건희 씨가 우리하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주가 조작에 우리하고 사실 같이 했습니다라는 말을 왜 진술이나 검찰 진술이나 법정에서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하는 대목은 남아있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김건희 씨를 보호할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김건희 씨를 대통령 영부인을 끌고 들어감으로써 자기들이 유리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 진술이 한 번도 안 나왔을 그런 대목은 유심히 봐야 되는 대목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정말 그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늘려준다니까 부풀려 준다니까 투자하면 돈을 그렇게 불려주겠다고 했으니까 빌려준 것 이상의 다른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함직하다. 의혹은 남아있지만 이렇게 본다면 대통령 가족을 왜 검찰이 저렇게 하느냐는 저런 반론 자체도 제가 보기엔 시간에 따라서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그 검수완박 때문에 지금 그 검찰이 많은 수의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매달려 있다라고 이제 그 야당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검수완박법 때문에 수사를 원래는 다른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까지 이 수사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게 됐다. 자, 이런 이야기도 또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과도한 수사인 거예요. 원래대로는 안 해도 되는 수사인 건데 예를 들면 수사할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수사를 한다? 그럴 시간에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 수사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구심이 있다고 얘기하면 출석 요구를 하든 서면 조사를 하든 뭐든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거기만 안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수사 공정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수사 공정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서 특검을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검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수사할 일이 없으시다고 얘기한다면 야당이나 야당 지지층 같은 경우가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의 수사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야당 지지층 같은 경우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 과정에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측면이에요. 이게 무슨 뭐 야당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그냥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김건희 씨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이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저 그러면 유무죄를 떠나서 수사 일정에 맞게 진척을 시키시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더 이상 문제 제기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협의회 42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을 했는데요. 친윤의 중심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비윤계에서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뭐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이죠. 이제 당협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게 우리 흔히 253개 지역구가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근데 당협위도 253개예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조직위원장은
당협을 조직하는 위원장이다. 그러면 뭐 되죠? 다음에는 저 당원들의 추인을 절차를 밟아서 당협위원장이 조직위원장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뭐죠? 그 지역에 국회의원 지역구에 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당을 대표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되죠? 뭐 구청장이나 시장과 함께 서서 인사도 받고 인사말도 시켜주고 당의 대표가 되고 저 사람이 다음에 국회의원을 했거나 국회의원을 할 사람이구나. 당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다 지방선거, 구청장, 군수, 시장 공천권을 당협위원장이 갖고 있다는 이런 점 때문에 힘이 있는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당의 위원장과 선거 그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포함해서 좀 후보자는 다르게 할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국민의힘 위원장을 한 명이다. 그러면 그 양반이 당은 장악하고 있지만 당원 대표하지만 국회의원 후보는 뭐 가불에 뭐 한다든지 구청장 후보를 이게 실권은 갖고 있고 의원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외국하고 좀 비슷하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 국회의원처럼 돼 있으니까 여기에 다 목을 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뭐 총선 때 무조건 공천을 준다거나 그렇지는 100%는 아니죠. 하지만 가장 유리한 거죠. 당원들이 생각해도 다음에는 이 양반이 우리 당협위원장이 공천 받겠거니 하고 다 따라다니는 거고 거기에 지방선거 공천까지 있으니 당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허은하 의원이 내정됐었는데 자, 이번에 탈락하고 대신 윤석열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지냈던 김경진 전 의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자, 이 허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반윤은 아닌데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것이냐. 의정활동 제가 이제 3년 차 아니겠습니까? 최전방에서 겁없이 그 민주당과 맞서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로가 낯선 지역인데 인지도 면에서 김경진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더 인지도가 있다. 또 그분은 또 학교를 서울 고대 나왔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아주 좋은 분인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김경진 의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만장일치로. 자, 비윤계 속가내기냐 아니면 뭐 경쟁력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두 분 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요. 김석기 사무총장이 조직을 총괄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무총장이니까 변명도 좀 그럴싸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김경진 의원이 친윤이니까 여기에 방점을 둔 거죠. 왜냐하면 설명하시는 게 인지도 말씀하시는데요. 김경진 의원은 탄핵 국정조사 때문에 유명해진 분이시죠. 이분 제가 볼 때 그 국민의당으로 출발하신 광주에서 출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과 결이 맞는다? 이것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아니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측근여가지고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조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를 말씀하시는 건 그렇고 또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은 지금 현직 의원이잖아요. 김경진 의원은 전직 의원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 학교가 재밌었어요. 고려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성북구잖아요. 허은하 의원은 성대 나왔어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나왔어요. 종로구예요. 동대문. 그러니까 종로구라고 이거는요. 성북구고. 근데 여기 동대문이잖아요.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지역이 서울대 고려대를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땐 궁색한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저분은 이준석 당대표 측근이었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변명인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자, 뭐 보시기에는 이제 변명이라고 하셨는데 보신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아는 건데, 예.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류 재편이죠, 주류 재편. 주류 그게 당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어찌됐건 라인에서 계열에서 주류를 다시 재편하는 과정이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남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지금 다 좋은데 그러면 주류 독식을 할 거냐 이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요번에 쭉 보면 40 몇 개 중에 오히려 재눈길을 끈 것은 검찰 출신을 주축으로 한 법조계 인사들이 4명, 5명 정도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재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고 예. 또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 출신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지점을 잘 봐야 되는 앞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적어도 내후년 2022년 22대 총선을 앞둔 공천의 어떤 전조 현상 아니겠느냐. 주류 독식으로 가는 게 예고편 아니야? 공천 예고편 아니야? 이런 의문이 당내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DJ YS 때 이런 굉장히 강력한 총재 시절에도 어느 당이나 비주류는 30에서 40%의 영역은 남겨놨어요. 왜? 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안 되는 게 이 정당이잖아. 예. 왜? 사람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주류 독식 갖고는 굉장히 민심을 끌고 나가기 힘들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임 절차를 밟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에 대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선 과정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해 원칙에 어긋났다는 지적인데 3월 주주총회까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연임 의사를 밝혔던 KT 구현모 대표. KT는 대한민국 AI 성공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KT 이사회가 구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정한 지 3시간 만에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대표가 13일 연임 적격 판정을 내린 이사회에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했지만 27명의 사내외 후보에 대한 경쟁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27일 국민연금이 다시 한번 투명한 절차를 요청했지만 이사회는 바로 다음 날 전격적으로 비공개 면접을 마친 뒤 구 대표를 최종 후보로 결정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사회는 7차례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도 경쟁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경선 원칙에 어긋나는 셀프 연임으로 간주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T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외부의 경쟁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로 하는지가 공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깜깜이 저 경쟁자를 모집하는 거다. 3월 주총까지 구 대표 연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겨울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죠. 화천 산천어 축제를 준비하는 현장에서 얼음 조각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해가 되면 겨울 축제들이 시작되는데요. 대표적인 겨울 축제 산천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 화천을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실내 얼음조각 광장에서 한 조각가가 얼음 조각을 다듬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화천 산천어 축제에 맞춰서 이번 주에 미리 선보이는 얼음 조각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조각가들의 세심한 손길을 거치자 큰 얼음 조각들이 화려한 작품으로 변신했는데요. 산천어 축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재밌는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얼음 조각상이 눈길을 끄는데 이번에 열리는 산천어 축제 3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유명한 산천어 축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는 화천 산천어 축제에 무려 184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대단했는데요. 2019년의 경우 직접 경제 유발 효과가 1,3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축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내년 1월 7일부터 29일까지 약 57만 마리의 산천어가 방류된 화천천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만큼 무척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2022년 마지막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내렸는데요. 지금 수도권 지역은 눈이 그쳤지만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는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눈이 얼어붙으면서 길이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각별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과 밤 한때, 대구와 전북 지방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 영하 3.3도 등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에도 기온이 더디게 오르면서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 5도에 머물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과 새해 첫날인 모레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아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낮은 구름 사이로 해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은 오후 5시 23분에 해넘이를 볼 수 있겠고요. 개묘년 첫 해는 오전 7시 47분쯤에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으로 개묘년 새해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